미국이 무역 협상 타결 소식, 게다가 또 FOMC 결과까지 확인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일단 좀 보합권에서 출발이 됐었는데 오늘 마감 상황 보니까 코스피가 0.3% 하락했습니다. 3,243포인트,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805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중에 좀 변동성이 컸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이틀 동안 네, 급등을 했다가 오늘 맞아요.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그 외로 오히려 하이닉스는 네. 많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어저께 금리 동결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뭐 미연준 FMC 여기다 BOJ까지 네. 또 여러 가지 경기 지표 또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까지 체크해야 될 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에코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일단 FTA 무관세였던 상황에서 이제 15%로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들도 이제 계속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협상 자체는 큰 틀의 프레임워크를 잡아주는 협상이지 사실 세부적인 조항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나갈 시간적 여유는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그 투자 관련된 부분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미 투자를 약 3,5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규모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약 1,5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조선 관련된 한미 조선 협력 펀드라는 식으로 가칭을 잡아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미 투자 펀드로 추가적으로 2,000억 달러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LNG 등 미국에서 이제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한 1,000억 달러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쌀과 소고기는 일단 논의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 반출과 같은 그런 그 디테일한 부분들도 이번에 따로 특히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여기에다가 1,000억 달러의 이제 에너지 구매, 또 추가적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요? 그 대미 투자 펀드는 그 총액 3,500억 달러 중에 이제 포함된 부분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건 한 4,500억 달러 규모면 이건 좀 적정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본이나 앞서 유럽연합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 주장에서는 예. 이제 그 모든 것의 기준이 트럼프의 의중에 달려있는 그런 네.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를 논의하는 게 조금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경제 규모로 따져본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 한국에 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 조금 더 큰 네. 인구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5,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 이야기가 나왔었고 한국이 3,500억 달러 정도다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게 맞췄다라고 즉 경제 규모에 따라서 맞춰 나갔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유로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그 6,500억의 투자, 그 다음에 3년간 7,500억 달러 정도의 에너지 구입 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경제 규모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할당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 투자 안에 대해서 일본도 똑같이 얘기는 했지만 수익에 대해서 90% 내가 갖고 10%만 너네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펀드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뭐 이자 부분이나 아니면 신용이냐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통은 어떻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정의될? 실제적으로 지금 펀드를 조성한다라고 했지 그 큰 규모 정도만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을 이렇게 종합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그동안 이미 투자되어 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대출이나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보증을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투자는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직접 투자에 따른 그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수익에 대해서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라고 우리가 그냥 그 이론적으로는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가져간다라는 개념도 이제 어떤 개념인지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로는 이것이 그냥 재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거를 몰취하겠다라든가 편취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는 아니다라는 그런 언급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프레임워크를 짜놓고 이제
추가적으로 향후에 어느 정도 진행해 나갈 것인지를 서로 간에 그 논의해 나가는 그런 길고 지난한 과정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개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진심이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만큼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지금 그 국가 재정 부채 상황이 좀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온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그 OBA 법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OBA 법안이 이제 통과하고 나서 그 전후에 12호에서 실제적으로 미국 재정 적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추산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3월에 나타났던 자료는 2035년까지 평균적으로 재정 적자가 GDP의 약 6.1%에서 6.5%까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수치인데요, 사실은. 그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재정 수지를 보았을 때 그 전례가 없는 수준이고, 실제적으로 이 정도 수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서스테이너블한 수준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관세를 통해 가지고 결국 미국 행정부가 이 자금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네.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경상수지 적자를 이제 자동적으로 메꿔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대략적으로 3.9% 정도 적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GDP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6.1%에다가 재정 적자 6.1%에 경상수지 적자 해가지고 10%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수치라고 한다면 70년대 말 80년도 초에 그 우리가 보통 트윈 데피싯이라고 얘기했던 쌍둥이 적자라고 네. 이야기를 했던 미국의 그 적자 폭이 컸었던 시기가 있죠. 그때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관세로 메꾸고 싶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의지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OBA 법안 같이 감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정책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관세를 통해서 이거를 메꾸겠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로 들리고, 그 다음에 관세를 지금 부과해가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 적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경기 둔화 등으로 통해서 실물에서 실제적인 세수가 오히려 더 감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 계속해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 없이 이거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해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 이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그 국민들에게 환급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죠. 실제로 어제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 공화당에서 일부 자금을 환급액으로 쓰는, 시민들에게 그냥 서브시디로 돌려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2020년이나 2021년에 그 시민들에게 팬데믹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와 똑같은 형태의 환급액을 지급하겠다라는 법안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도 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재정 정책의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난감한 이야기라는 거죠. 환급액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일단 세금을 받았던 걸 돌려주는 환급액이라 그러는 거 같고, 네. 근데 보조금이라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인구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번에 예, 우리 받은 것처럼. 네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재원들이 다시 소비로 해서 돌아간다. 그러면은 솔직히 알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본소득 개념하고도 어떻게 보면 로봇세 나오기 전에 미리 수치만 괜찮으면 나눠주고 쓰게 해서 다시 리사이클로 돌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기본소득이라는 관점은 본질적으로는 피스칼 시오리적인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뒷받침이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주어질 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1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임팩트도 없고, 실제적으로 그게 그 소비라던가 아니면은 경제의 순환 구조에 도움이 된다라든가,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게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서 보조금을 준 시기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소득과 비슷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규모 자체가 작았고 이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생존하는 데 쓰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이제 환급액이냐 보조금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농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환급액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 사실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시민에게 돌려준다라는 그런 관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다른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뺏어가지고 환급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는 이상하지만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협상에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만 내용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미국 산업재건에 굉장히 많이 이제 깊이 참여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 전략적 협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예.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미국의 그 조선 산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20년 존스법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그 선원 또는 미국의 짐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즉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선박산업 그다음에 조선산업을 몰락시킨 원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한국의 조선산업이 가지고 있는 조선 어떤 그 노하우라든가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접목해서 새롭게 조선업을 재건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한국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네. 뭐 추가적으로 어차피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의 그 선박을 조달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에다가 조선소를 건설한다라든가 아니면은 M&A를 통해서 그 조선업을 이제 인수를 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사실 큰 무리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뭐 한화오션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같이 가서 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몰락해 있는 조선업이라는 네.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들어와서 해준다라고 하면 이건 오히려 고마운 일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다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의 조선산업을 설립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고부가 가치의 기술력이 넘치는 그런 쪽의 산업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코스트 관련해 가지고 다른 곳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조선 산업이 실제적으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때까지 굉장히 화랑기를 거치다가 그 다음에 코스트 상승되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국에서의 조선 산업은 한계가 있는 그런 전략적 협력이 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MRO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관세 협상 안에 MRO를 얘기를 하면서 서해안에다가 이제 기지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는데 반해서 이게 결국은 이제 미중 갈등을 더 야기시키고 우리는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결국은 나머지 산업들, 이제 한한령 때문에 좋아진 산업들 이런 데까지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MRO라는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기존 선박의 수리 및 이제 개선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게 거기에 그렇게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워낙 그 미국 해군의 그 선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서해안과 관련된 논의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사실 그 루머 수준에서 아직까지는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MRO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왜 굳이 서해에다가 하지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반 관련 부분도 그렇게 뭐 좋은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산이나 네. 오히려 더 남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아직은 서해안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뭐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지금 파악을 판단할 수는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상태다. 네. 아. 그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측하고 우리나라 측의 약간의 좀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을 언급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앞서 속보에서도 뭐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소고기하고 쌀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개방한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그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그러게요. 최소한 그 양쪽이 완전히 대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네. 형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고 조금 더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논의의 대상이 되기는 한 건지도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협상은 사실 관세율을 어떻게 상호 관세율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그에 따른 대가가 무엇이냐의 문제와 같은 그런 큰 틀에서의 그 협상을 진행을 한 것이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얘기가 진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법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한국 정부가 대선이 6월 3일이었고 한 달 반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그 협상을 끌고 온 것도 사실 대단한 노력이었던 거고 그 미국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그냥 넘기고 다음번에 더 자세히 세부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곧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이야기를 다시 해볼 수도 있겠죠. 예.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 네. 하지만 그 정도라기보다는 조금 더 오랜 기간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저께 이제 FOMC 미팅이 있었는데 결국 금리는 동결을 했고 근데 이제 스탠스가 좀 달랐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급등을 해버렸는데 실질적으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저께 이제 파월이 얘기한 거나 아니면은 나머지 이제 두 표 틀리게 이제 찍은 분들이나 이런 영향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 올해 최소한 9월, 10월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FOMC 결과는 거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나 다름이 없었죠. 네. 6월에 SEP를 보면서 거기에서 그 두 개의 그룹으로 갈려져 있는 FOMC 위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중에 매파적인 경우에는 아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중에는 이런 식으로 전망한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그보다 한 사람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결과를 보시면은 그 중에서 바우만하고 그 다음에 월러 두 사람의 연준 이사만이 그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스탠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은 그동안 두 번 인하를 주장했던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간 거지라고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웨이트앤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네. 지금 스탠스를 가져갔다라는 거고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파월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이거는 거의 농담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이제 발표가 나고 나서 JP 모건에서 그 FOMC 스테이트먼트에는 네. 그 두 개의 잡 애플리케이션이 붙어 있다라는 네, 네. 농담을 이제 던졌단 말이죠. 이게 그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실 FOMC를 굉장히 그 시니컬하게 평가를 한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FOMC의 의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월러 이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주쯤에 그 커멘트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 자기 자신의 결정은 그 폴리티컬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변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스탠스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경제학적 분석에 의한 결과인지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둘 다 어차피 차기 연준 의장 그 후보로 지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그러니까요. 아젠다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두 명만의 반대표를 물론 이 반대표도 2019년 이후에 처음 나온 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다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금리를 동결시켰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FOMC 결정은 뭐 나름 그 파월이 굉장히 지도력을 발휘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월이 막 이제 금리 올릴 수 있다는 식까지 발언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랑 이제 같이 좀 각을 세우는 것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월러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매파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파가 맞았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랬는데 끝까지 안 하다가 뒷북치고 인상해가지고 이제 좀 바보가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원로는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갑자기 이게 물론 폴리티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진짜 경제나 이런 걸 좀 더 이렇게 앞서서 예상을 해서 저렇게 방향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제 진짜 9월 달, 10월 달
잭슨 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뭐 고용이 나빠지거나 이래서 50bp씩 인하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월러가 맞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월러나 바우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일단 지금 고용 시장에서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나왔었죠. 그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그 구인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고용이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당장 내일이죠. 내일 이제 논판 페이롤이 발표가 되는데 네. 이 숫자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월러의 스탠스는 이것이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다라고 그것도 빠른 속도로 나빠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 바우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일회성에 그치고 지금 연준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용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한번 낮추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이제 코트를 하자면 한번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좋으면 그때 동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두 이사가 미묘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한 사람은 고용이 안 좋아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니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은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될 정도로 4.25에서 4.5가 실제적으로 기업가들한테는 높은 금리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기업 실적은 어떤데? 라는 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당장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다라고 네. 포캐스트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논의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파월이 갖고 있는 웨이트앤시 관점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러셀이나 기타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 주가 지수 일주일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 러셀 같은 경우 많이 하락했고 그러면은 결국 경기 둔화되는 쪽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이제 AI만 좋고 나머지는 다 경기 둔화야.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나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2분기 지금 지표들이 정확하게 실적 자료들이 조금 더 추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오늘 이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금리를 동결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좀 높이 맞아요. 상향 조정을 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경제학자들 중에서 관세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가장 공격적인 사람이 지금 원타임 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제였었죠. ADP 리포트 나오면서 ADP가 자체적으로 서베이하고 있는 non-farm payroll의 수치는 지금 지난달에는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 달에 다시 개선되면서 컨센서스가 약 6만 4천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0만 4천 명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내일 나오는 논판 페이롤이 이게 지금 제 기억에도 벌써 까마득하지만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라는 수준이 되려면 이것이 5만 대 이하 수준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네거티브 영역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고용시장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용시장의 둔화가 만약에 잡 오프닝의 둔화가 이슈다라고 한다면 즉 부인하는 그쪽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 중인 그 디폴테이션 이슈들, 즉 다시 말해서 이민자를 추방한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 이슈가 진전되면서 실제적으로 노동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 고용 시장이 쿨링 다운되는 이유는 이 부분 그 수요 쪽에서 둔화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지만 노동의 공급 쪽에서 둔화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실업률이 4.1%, 이 정도면은 거의 자연 실업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직 고용 시장에서 그 변곡점이 왔다라는 견해는 약간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제롬 펄 연준 의장은 이제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표에 대한 해석도 사실은 또 의견이 분분한 게 이미 기업들 실적 예상치도 많이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 또 고용과 관련해서도 그 이전의 지표를 보면 정부 부문 쪽에서 좀 증가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뜯어놓고 보면은 질적으로는 그렇게 고용 시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의 둔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예.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항상 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러게요. 골칫거리로 남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제는 ADP가 발표됐고 맞아요. 금요일 날은 넌팜 페이롤이 예. 발표되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두 개가 다르더라고요, 방향이. 네. 예, 두 개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가 있죠. 사실 뭐 이거는 좀 사이드 이슈이긴 합니다. ADP가 처음에 이 자료를 이제 공표하기 시작했을 때 일부러 그 앞에다가 배치를 해놨거든요. 퍼블리시되는 일정을. 아. 그래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네네네.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 고용 시장에서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애그리게이트해서 모으는 자료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GDP가 이제 그 속보치가 발표됐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지나고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지나면 거기에서 기업 그 컴퍼니 프로핏을 애그리게이트해서 발표하는 자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좀 대규모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AI 측면만의 그 호조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실물 경기가 쿨링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4% 정도 금리에서 기업들이 서바이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스탠스가 다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2% 타겟에 못 위에 유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금리를 내려야 되지라는 논의가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관세 압력이 그게 원샷 임팩트가 있던 아니면 장기적으로 임팩트가 있던 간에 인플레이션 상향 압력에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페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 말 CPI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5%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수치보다는 더 높은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있을 거다라고 그쪽에서도 예상하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럼 결국에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FOMC가 네. 나오기 전에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는 게 페드 와치가 예, 되는데 예.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라는 네.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관심이 있었던 건 그거죠. 이번에는 동결이라는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까라는 부분이 되는데 페드와치에서 어제자를 보시면은 63.4% 정도가 금리를 9월에 25bp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FOMC가 발표되고 나서 파월의 기자회견 지나고 나서 이게 바뀌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약 59% 정도가 9월에도 금리 동결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오히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도 약간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세, 금리 합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에 1,400원대에 계속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달러 약세가 기조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조는 계속 약세 기조는 유지가 가능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관세가 대략적으로 8월 1일 날 끝나게 되겠죠. 중국은 뭐 아직까지 협상이 다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지금 그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 EU, 일본, 한국 됐고 그다음에 인도 쪽에도 이미 서한을 보냈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락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환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하겠죠. 그리고 이제 8월이 되고 그 다음에 9월, 10월 그러면 이제 환율 리포트 나오겠죠. 이때 이거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달러화가 인위적으로 너무 강세화되어 있다. 내지는 반대로 교역 상대방들이 인위적으로 자신의 통화를 가치를 약세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역전시키려고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지난 4월에 한국 같은 경우 1,450원대에서 1,350원대까지 100원을 바로 떨어뜨린 그 이슈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1,400원 쪽의 어떤 업사이드보다는 다운사이드의 가능성이 여전히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